네, 저희 도쿄에 있는 민단 본부에 왔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가 한번 취재해드렸는데 6.25 전쟁 때 제일동포들 중에 학도병으로 참전했던 분들이 그때 몇 분? 642명. 네, 그 중에 전사하신 분들이 135명. 네, 그분들을 모신 곳입니다. 여기 한자협을 창립하셨고 지금 민단 고문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한재현 회장님, 네. 시청자들께 인사.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이제 고 박사님을 일본에 오셔서 저희들이 깍두하게 모셨습니다만은 별별히 저 대답도 못해드리고 이번에 일부러 중원비에 헌화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혹시 기억하신 분 계실 텐데 28 독립운동 선언 있죠. 그 기념 사업 관계로 저희 방송국에 모셨던 선생님이죠. 예, 한 말씀 해주세요. 예. 매번 신경 써주셔가지고 민단에 찾아오셔가지고 모든 같은 고 박사님 만나보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 오늘 많이 못 모였어요. 장소가 이동되는 바람에. 감사합니다. 예, 그 저희 방송 나온 다음에 뭐 여기저기 전화 많이 받으셨다면서요? 네, 많은 사람들이 전화가 왔어요. 예, 왜 그런 데 나갔냐? 아니. 그건 없지. 저 후원들이 좀 있어서 그랬는데. 덕분에 많이 모였어요. 네, 저희들이 다시 자막으로 해서 네. 계속 행사하실 거니까. 계속 저희들 이제 계속, 시작입니다. 관심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예. 일본인들이 오히려 인기가 있어요. 아, 그러세요? 예. 일본인들 제가 얘기하는 거 한국인 말인데. 그거 알죠. 취지를 아니까. 네네. 이게 일본 사람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일본 예. 사람이 도와준 사람을 소개하는 거니까 그렇죠. 이팔 독립 유학생들을 도와준 일본인들을 부각시키는 것도 있으니까 네. 그런 면에서는 양쪽에 일한 친선의 의미가 있습니다. 한일 네. 친선. 고맙습니다. 네, 뭐 이번에 잠깐 그냥 쉬러 왔지만 그래도 몇 분들한테 연락 안 드릴 수 없어서 우리 회장님한테 연락드리고 신세를 많이 졌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덕계 아미고 회원 몇 분하고 함께 했습니다. 들어가서 잠깐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희 그 민단의 단장님 김이중 단장님 잠깐 모셨습니다. 단장님 인사 좀 해주실래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일민당 단장 김이중입니다. 잘 부탁하겠습니다. 아이고, 예. 저희가 이제 우리 민단 전부 한 50만 명쯤 됩니다. 예. 네, 50만 명의 제일동포에 대한 그 제일동포들의 그 조직입니다. 조직의 그 단장을 맡고 계세요. 근데 여기 와 보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 사진 딱 걸려 있고 천황 사진 없네. 그만 수 없죠. 저기 강령이 있어요. 민단이 일종의 그 옛날에 40년대에 이 북한 조총련하고 투쟁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조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민단은
우리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제일동포들의 모임 한인회 같은 것하고 완전히 달라요. 예. 성격이 여기는 처음부터 자유파 투쟁 조직이었어요. 여기 보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익 실현을 기한다. 우리는 제일동포의 인권 옹호를 기한다. 이렇게 쭉 강령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새로 단장 맡게 되셨는데 어떤 각오로 단장을 맡으셨습니까? 선거를 이거 때 선거를 쳐가지고 한 2달 반, 한 4달 돼 갑니다. 그 중에 내가 이 민단을 어떻게 해야 되냐, 또 민단이 이제 80년 돼 가는데 네. 이 옛날 민단하고 지금 민단은 좀 시대가 바뀌고 그러니까 새로운 민단을 만들어 가야 된다. 예. 또 한일 관계도 있고 여러 문제가 있으니까 그 새로운 민단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냐. 또 젊은 애들이 한국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가져야 되냐. 아하. 그런 그 장면에서 내가 어르신들은 그만 마음 자부심이 있고 다 한데 네. 이제 젊은 애들이 또 한국에 좀 일본 그쪽을 가져도 이 민단이야 대한민국을 어떻게 가르치면 좋은지 그 장면에서 자기가 좀 손을 올렸습니다. 예. 그 민단도 지도부가 단장님 이하 네. 이제 여러 부단장님이나 이런 그 부장님들 계시잖아요. 네. 다 세대 교체 된 것 같은데요. 단장님부터? 세대 교체가 됐죠. 이거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제가 이제 젊은지 어떤지도 모르고 아니, 젊은 것도 아닙니다. 이제 20대 중반 되고 하니까 예. 이 일본 그 한국 사회도 세계 사회 속에서 예. 젊은지 어떤지 아무튼 여러분들의 이야기 들으면서 좀 해야죠. 근데 이 민단이 그 우리 대한민국과 이제 함께 좀 해왔잖아요. 네. 한일 관계가 안 좋았을 때는 민단도 힘들고 네. 좀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한일 관계가 정상화되면서 네. 좀 우리 동포들이나 민단 활동도 좀 더 힘을 받고 활성화 될 것 같은데요. 예, 그 정권 바뀌고 근데 기본적으로 민단은 예. 이 정권이 어떻다 그런 것보단 아. 이 대한민국을 보면서 그렇죠. 이게 그렇죠. 바로 대한민국과 해가지고 일본 관계. 예. 예. 또 우리가 일본에 사니까 또 한일 관계 개선을 하는 것도 우리 민단이 중심이 돼가지고 네. 어떤 정부가 돼도 예. 우리가 도와드리고 다 해야 되는데 가끔 그 갈등 때문에 예. 오를 시기도 있고 아하. 그건 좀 사람이라서 여러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시구나. 예. 우리 동포들도 여러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전체를 다 이렇게 그 통합해서 네. 끌고 가셔야 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실 것 네. 같아요. 예. 우리 여기 민단에 일하시죠? 네, 예. 어떤 직위가 어떻게 되세요? 저 기조 실장입니다. 기조 실장님. 예. 제일 세신 분이네. 우리 고성구 TV 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민단에서 일을 맡고 있는 하정남이라고 합니다. 저 제일동포가 이때까지 긴 역사를 지내고 왔는데 앞으로 새로운 세대로서 한일 관계 발전과 일본 내에서 제일 한국인들이 또 좋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와서 보니까 취재하러 온 건 아니지만 와서 보니까 뭐 정말 사람들이 일본에 많이 모여 오는 것 같아요. 길거리에 나가도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고 이게 아마 저기 엔저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한국인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보이더라고요. 아무래도 한일 관계가 조금씩 이제 정상화되고 좋아지면서 좀 그런 심리적인 장벽 같은 것도 조금 없어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현재 사시면서 활동하시는 민단 간부 입장에서는 어떠세요? 한국과 일본이 특히 지금 저 대통령님이 네. 좀 바뀌어서 좀 그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예. 네. 제일 동포로서 여기서 사는데 역시 아까 저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네. 한일 관계가 좋아져야 저희도 살기가 좋게 되고 그렇죠. 네. 한국에서 일본으로 저 여행으로 온 분이 네. 세계에서 제일 많이 일본으로 찾아왔다고 합니다. 한국인 여행객들이 제일 여행객들이. 많아요 일본에. 예. 네, 중국보다 한국 사람들이 많이 중국보다. 오고 100만 명이다.
900만 어. 네. 그 일본에서 한국 가는 분들도 200만 정도 있다고. 네, 일본인들이 네, 200만 명 일본인들이. 정도가 예. 네, 역시 그 시민들의 교류 왔다 갔다 하는 그 과정에서 서로가 또 그 이해가 깊어지고 네. 그렇게 되는 게 제일 자연스럽게 서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네. 됐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우리 한일 관계가 별로 안 좋았던 때도 몇 번씩 있잖아요. 그때 우리 교포들, 동포들 또 민단이 참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예.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런 문제가. 맞습니다. 네. 네, 예를 들어서 예. 술집에서 음. 한 잔 마시러 소주 한 잔 마시러 돈 내서 네. 가니까 일본 사람들끼리 물론 모르는 사람들인데 예. 아이고 한국이 뭐야 요즘 그런 식으로. 독도가 뭐다 위안부 문제가 뭐다 잔소리만 나고 라고 일본 사람끼리 하는 말을 들으면 그게 들리죠. 예. 들려오니까 섭섭하죠. 그러니까 그래요. 아니, 이것들이. 안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그것도 못하고 예.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어.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으니까요. 전체적으로 한일 관계도 조금 긍정적으로 변화가 되고 또 여기 민단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세대 교체가 된 것 같아요. 우리 단장님 앞으로 민단 어떤데 중점을 둬서 활동하실 계획이세요? 지금은 자기 반쯤으로서는 이 젊은이, 어린이들 어떻게 이제 한국에 대해서 이 아하. 인식을 가지게 하는지 네. 그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일본 그쪽을 가지고 이 한국 이름 자체도 모르는 애들이 많습니다. 아하. 예. 일본에 태어나고 이제 엄마나 아버지가 일본 사람들 그 가능성도 많고 그런 점에서 근데 자기 고향을 알아야 되고 예. 그런 점에서 이 애들 어떻게 하면지 한국에 대한 인식을 가져주는지 네. 그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하면 저지 많이 고민하는데 그에 대해서 자세히라도 한국에도 보내고 네. 또 자기 고향도 보고 네. 그리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게 좀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고 예. 예, 어른들은 어른들끼리 좀 생각 있고 하니까 애들의 그 나셔널티가 그런 게 네. 한국 사람이랑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 민단이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예. 결국은 이제 이게 전 세계에 네. 지금 750만 명 네. 예, 그 교포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다 이제 4세, 5세 네, 이렇게 가면은 우리말 잘 모르고 네, 그렇죠. 우리나라 역사 문화 또 접한 적도 없고 네. 예, 그런 4세, 5세들의 교육 문제를 제일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이 제일동포들도 그러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혹시 이렇게 모아서 여기에 한국인 4세, 5세인데 완전히 일본 사람인 네. 이런 사람들을 잠깐씩이라도 한국에 보내서 네. 모국이 어떤 나라다 네. 이런 거를 이제 좀 느끼게 하고 좀 교육도 시키겠다. 예, 그렇지. 예, 그렇습니다. 고성국 TV가 뭐 도와드릴 일이 없을까요? 아무튼 우리 민단에서 8월 달에 예. 초등학생들 한 300명 정도를 한국에 보낼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 것도 이 TV에서 한국 내에서부터 뭐 홍보도 해주시고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래가지고 예. 애들이 솔직히 일본말도 모르고 전혀 모르는 애들도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 가끔 보면 좀 우동도 해주시고 그렇지. 예. 애들이 좀 좋은 마음으로 또 일본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저희 고성 TV가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예, 우리 고성 TV의 105만 구독자들께 우리 대한민국 제1본 대한민국 민단 중앙본부의 단장님이세요. 김희중 단장님 마무리 인사 말씀 부탁합니다. 네, 우리 민단이 한일 관계 정치가 그런 건 문제가 아니고 일반 사람들 먼저 한일 관계 잘 개선이 되고 우리 일본에 사는 교포들이 어렵지 않도록
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국에 계신 분들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본에 사는 제일 한국인 수가 지금 43만 정도입니다. 그 중에서 41만인이 한국 국적이고 2만 정도가 조선 국적입니다. 북한. 예. 북한입니다. 네, 41만 중에 특별 연주자, 뭐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특별 연주자가 28만 정도. 네, 뭐 10년, 20년 전에 일본으로 와서 사시는 일반 연주자가 한 8만 정도 살고 계시고 그 외 분들은 몇 년 있다가 돌아가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러면 네, 여기 우리 한국인이 일본에 왔다가 일본 시민 귀화한 분들 있잖아요. 일본으로. 네. 그런 분들은 그 숫자에는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아, 예. 대략 몇 명쯤 되는지도 다 저 귀화자까지 200만 포함하면 명 80만 80만. 됩니다. 직접 귀화한 분. 네, 그 귀화자의, 자녀들까지 포함하면 이제 더 많겠네요. 자손들까지 포함하면 200만 100만 넘는다고. 이건 한국 전부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통계 안 잡히는 분들 합치면 더 많겠네요. 더 많아질 거예요. 그 중에 귀화하신 분들은 이제 내셔널리티 국적이 일본이니까 민단에 소속될 수가 없고서 여기는 동포들 아직 귀화하지 않고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동포들만 41만 명이 모여 있는 곳이 민단이다 이거 맞습니다. 네, 앞으로는 저 민단이 지향하는 방향으로는 뭐 조천년 속하는 북한 국적자도 또 포용해서 또 귀화한 분도 민족성을 가지고 있다면은 들어오라 같이 좀 활동하자. 예. 뭐 그런 또 방향으로 나가려고 지금 저 단장님도 그런 생각하고 네. 있고요. 네, 우리 제일 동포 역사는 뭐 대충 알겠지만은 법적 지위가 제일 큰 문제였습니다. 일본에서 사는데 법적 지위가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까지는 뭐 일본 국적이라고 하는 그런 시대도 있었고 아니면은 뭐 당신들은 외국인이다 라는 그런 시대도 있었고 하지만 65년 그 수교한 후는 뭐 당신들은 외국인이다 한국 사람이다 고 해서 확정이 됐고 하지만 그 대우가 아주 나빴습니다. 그 당시. 네, 65년 한일 국교 정상화로서 제일 동포에게 부여해준 대우가 연주권을 준다. 그 외에는 일본의 의무 교육을 받는 권리를 준다. 네, 일본의 국민 건강 보험 이게 권리를 준다. 네, 일본의 생활 보호 제도 받는 것을 권리 준다. 이게 세 가지뿐이었습니다. 대우가. 네, 그 당시 제일 동포 민단은 그 한일 국교 정상화 반대하고 있었어요. 네. 처음에. 네. 네, 그 정도의 대우를 받아봤자 어떻게 생활하냐. 그러면 안 된다. 더 좋은 대우를 부여해달라. 그런 입장에서 반대를 해왔는데 그때 1세들이 역시 그걸로 해서 나라가 발전한다면은 우리가 좀 참아야 된다.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네. 그런 시대가 있었고요. 네, 그 대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1991년까지 25년 동안 열심히 민단이 선두에서서 운동해서 여러 가지 대우를 개선해 운동을 다 해왔습니다.
네, 요즘은 연주권도 특별 연주자 대우를 받고 일본 국민의 준하는 그 대우를 받게 됐습니다. 그게 아주 특별한 거네요. 보통 그 귀화하거나 일본인이 되거나 아니면 외국인인데 여기는 대우는 일본인처럼 받으면서 국적은 여전히 한국 국적을 가질 수 있도록 특별하게 일본 정부가 조치를 취해 준 거네요. 아. 70년대 중반에 좀 얘기 바꾸겠습니다. 한국에 투자하는 금액이 세계에서 한국에다가 투자하는 금액보다 네. 제일동포가 한국에 투자하는 금액이 더 컸습니다. 그 정도 한국에 대한 공헌이 많이 있었고요. 예, 특히 그 올림픽 때 100억엔 지금 현재로는 뭐 1000억 원 정도 기부도 했고 네. 그리고 저런 거 뭐 다 포함하면은 이때까지 약 3조 원 정도 제일동포가 현재적으로는 한국에 기여를 했던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제일동포들도 여기서 사시기 힘들었을 텐데 예. 그 많은 돈을 어떻게 모아서 모국에 투자도 하고 지원도 했을까요? 큰 회사 기업은 예를 들어서 롯데 같은 데는 네, 롯데. 뭐 아시다시피 크게 기여도 했고 네, 그게 이름이 없는 제 일반 동포들도 자기 고향에 가서 뭐 예를 들어서 길, 도로를 좀 보장한다든지 하하. 그 전비를 한다든지 또 그 전기선이 안 들어오니까 전기 놔주고. 전기를 고 그럼 우리 실장님은 설치 고향이 하동이잖아요, 경남. 그 아, 하동에 남해, 남해 예. 남해 길 좀 닦아 주셨어요? 예. 저는 남해도 두번 세 번 갔다 왔는데 예. 남해도 철친자 많으니까 어. 저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라 예. 다른 분들이 다 해줘. 다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어. 해왔는데 예. 저 앞으로는 또 하나 중요한 게 하나 네, 있었습니다. 그런 경제 분야뿐이 아니라 그 전신적으로도 많이 기여를 한 그 특별한 예가 6.25 때 제일동포 642명이 참전했습니다. 예, 학도병. 예, 예. 학도 위험군으로. 저희 지금 헌하고 왔어요. 예, 조금 전에 헌하고 그 예. 아까 네, 네, 하셨지. 네. 그렇게 전신적으로도 자기 모국, 자기 조국을 지킨다. 네. 그런 그 전신은 아직까지 살아있는 겁니다. 아, 이거 참 대단하세요. 예. 그 아까 여기 우리 동포들이 이제 한국에 기부하고 그럴 때 일본 정부가 뭐 좀 세금 혜택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조치를 취해 준 건 혹시 있습니까? 그런 거 없었습니다. 네, 저 올림픽 때, 네, 올림픽 때. 88 올림픽 때. 네, 88 올림픽 때는 면세 조치. 면세 조치를 아, 그렇죠, 그렇구나. 88 일본 올림픽 때. 정부가 예.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를 좀 도와준 거죠. 저희를 통해서 도와드리고. 사실 88 올림픽이 우리나라가 완전히 좀 이게 선진국 대열에 올라가는 결정적 계기였거든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렇죠. 예, 그때 동포들의 도움도 컸고 또 그걸 일본 정부가 어쨌든 후원을 해줬군요. 후원해줬습니다. 그분은 인정해야죠. 예. 저희도 알아야죠. 그래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오랜 그 투쟁의 역사, 건설의 역사, 또 모국에 대한 사랑과 지원의 역사로 이루어진 게 민단이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그 저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일본에 제일 많이 관광 온다는 거 아니에요. 여행 오고. 그런데 민단에 와서 이렇게 민단의 역사도 보고 여기 역사관이 있잖아요. 한번 둘러보고
이런 분들은 제가 올 때마다 한 번도 못 봤어요. 그거 좀 우리 여기 일본에 잠깐이라도 여행도 좋고 관광도 좋고 비즈니스도 좋은데 오시면 그냥 민다는 마치 우리 이 고향집 오듯이 이렇게 꼭 한 번씩 그냥 오셨으면 좋겠어. 그래요. 그러면 차 한 잔은 내주실 거 아니에요, 선배님들이. 그렇지. 그리고 사실 뭐 어려운 점 있을 때 우리 일본 제 주1 한국 대사관이 영사 업무로 그걸 하지만 민다 통하면 제일 빠르지 않아요? 그렇죠. 제일 빠르죠. 여기 이제 일본 사회에 딱 자리 잡고 있는 데니까 그죠? 해결 못할 거 없지. 지갑 잃어버려도 민단으로 오세요. 어떻게든 찾아주시니까. 예. 그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도와드리죠. 아이고 참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여기 도쿄의 민담본부 바로 길 건너편에 있는 메밀국수 집이에요. 소바. 한국의 메밀국수하고 소바는 약간 좀 느낌이 다르긴 한데 어쨌든 메밀국수 집이라 생각하시고요. 여기서 우리 일본에서 활동하시는 자유우파 지도자 몇 분하고 그냥 가기가 너무 아쉬워서 말씀도 좀 듣고 또 제가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 부분도 좀 설명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거나 또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으면 편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우선 지금 굉장히 나라가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이제 해외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가 똑같은 마음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고 박사님이 그래도 해외를 찾아주시고 그 해외 아미고도 이렇게 어쩌면 이게 일본의 아미고를 만들어서 해주셨는데 어떻게 이제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해야 되겠을 것 같습니다. 예. 다들 선거 결과에 대해서 좀 충격과 실망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제 저녁에도 우리 선배 몇 분하고 모시고 말씀 그렇게 드렸는데 우선 전투에서는 이기면 좋지만 질 수도 있다. 그런데 전쟁에서 지면 나라 뺏기는 거예요. 이게 선거를 비유하자면 총선이나 지방선거는 전투예요. 중요한 전투지만 전투예요. 근데 나라 뺏기는 거는 대통령 선거입니다. 대통령 뺏겨버리면 진짜 문재인 때 5년처럼 나라 진짜 망할 뻔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아직 우리가 4년 전 총선에서 완전히 참패당하고서 그리고 2년 후에 대선에서 이겼듯이 이번 총선에서 졌지만 2년, 3년 후 대선은 해서 다시 이기면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번 패배를 교훈 삼아서 제대로 된 대선 준비를 갖춰서 대선에서 승리하면 된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총선에서 이겼다면 야 뭐 이제 뭐 좌파 별거 아니네. 그리고 그냥 지금처럼 해오던 대로 하기만 하면 되네. 이렇게 방심할 뻔했어요. 그런데 대선 승리하고 또 지방선거도 우리가 압승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겠지 이런 마음들이 좀 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뭐 아이고 뭐 지기 하겠어 그런 생각을 6개월 전에 했으니까요. 근데 이번에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고 나서 이게 세상이 그런 게 아닌가. 우리가 상대하는 좌파가 우리 생각만큼 그렇게 쉬운 상대가 아닌가. 이걸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낀 거죠. 8년 전에 대통령 뺏겼을 때도 사실 생각이 나고. 그래서 지금 총선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을 운영해가는 게 굉장한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뭐 솔직히 깨놓고 얘기하면 대통령 취임했을 때나 지금이나 뭐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의석수라든지 여러 가지가. 그래서 오히려 경각심을 갖고 정말 더 절박하게 대선 준비를 할 수 있게 됐다. 그렇게 우리가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기 위해서 각오를 좀 다지면 됐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어쨌든 이런 전국 상황이기 때문에 국정 운영하기가 참 힘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선거에서 이기면은 국정 운영 잘하고 지면은 뭐 그냥 팽개치고 이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고민이 깊었던 사람이 대통령일 텐데 총선 패배 후에 가장 먼저 어떤 면에서는 앞장서서 길을 열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이 먼저 만나자고 전화. 그러다 일반의 예상을 뛰어넘는 그리고 직접 전화.
또 비서실장 정무수석 바로 교체하고 또 직접 다 소개하고 또 기자회견도 사실 예상보다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정말 주제 없이 A4는 말할 것도 없고 프롬프트도 없이 그 72분 동안 기자들하고 모든 질문을 받고 다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자회견을 보면서 아니 이렇게 잘하는데 왜 진작 안 했냐 이런 반응까지 나올 정도니까 저는 대통령이 앞장서서 길을 열어가고 있다. 이 총선 패배 후에 전국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 정면 돌파를 선택한 거죠. 국민의힘이 이것만 좀 잘 뒷받침해주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굉장한 실망이 여전히 있고 또 회의가 있어서 큰 걸 받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저도 생각해요. 다만 대통령이 앞장서서 열어가면 그거를 딴짓하지 말고 좀 잘 쫓아만 가라. 그러면 집권당 하는 건 아니냐. 그렇게 하면 우리 다시 대선 승리할 수 있다.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또 어떻든 본국에 계신 우리 자유파 국민들과 일본에 살고 있는 저희들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5% 차이로 이렇게 71석이나 거대하게 지었던 그 현실을 볼 때 참담하고 대한민국 국민들 참 우매한 백성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만 박사님께서 이제 좋은 조언과 전망을 해주셔서 기대가 큽니다. 2년 후 지방선거, 3년 후 대선을 위해서 일본에 있는 우리 자유파들도 똘똘히 뭉쳐서 제발 국힘당에 우리 이번에 당선된 분 그리고 낙선되신 분들도 아주 훌륭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들이 결집하면은 자유민주주의는 저는 꼭 승리한다고 장담하겠습니다. 그 일을 우리 박사님께서 힘들겠습니다만 몇 년간 고생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되니까 이야 박사님 얼마나 힘들겠어. 우리보다도 그래도 전망을 보고 아주 희망적인 얘기를 해줬으니까 꿈도 큽니다. 내가 지금까지 참 어려웠었어요. 언제까지 어두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밝은 세계를 위해서 합시하고 좋은 조언과 저희들한테도 축원도 해주시고 앞으로 그저 똘똘 뭉칠 수 있도록 우리 박사님께서 힘내시고 자유파 국민들 다 모이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한재현 회장님, 저도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저도 사실 선거 결과 직후에 어떻게 우리 국민이 이러냐, 아니 선택을 해도 어떻게 이렇게 선택하냐, 국민은 항상 옳다고 정치인들은 말할 수 있지만 평론가인 나는 도저히 그렇게는 더 이상 얘기 못하겠다. 정치학자로서는 어떤 면에서 히틀러도 국민 투표로 독재 정권이 출발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이 어리석을 때도 있다. 근데 그걸 제가 정확하게 구별을 하고 싶어요. 뭐냐면 국민은 언제나 현명하다. 그러나 군중은 어리석다. 이게 자각된 한 명 한 명이 올바른 선택을 할 때 국민이 되는 거고, 그냥 선전선동에 휩쓸려 가지고 그냥 이 중심도 잡지 못하고 휘둘릴 때 그건 군중이지 더 이상 국민이 아니다. 그러니까 히틀러를 만든 건 군중이다. 독일 군중들이었다. 지금의 독일은 독일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각되어서 있기 때문에 다시 히틀러가 나타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민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 국민이 순간 군중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좌파들, 정복주 좌파들의 선전선동에 세뇌돼서 엉뚱한 선택을 할 수도 있다. 그때도 겉으로는 국민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선동선동에 넘어간 군중에 불과해진다. 빨리 깨어났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 두 번째는요, 대한민국은 대통령 중심제입니다. 일본은 내각 중심제니까 총리가 바뀌면 정권이 바뀌잖아요.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바뀌지 않으면 정권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이라는 권력의 중심이 있는 한은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을 바꾸거나 이거는 못해요.
그 입법부를 이재명 세력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꼭 해야 될 이런 입법은 저것들이 제동을 거니까 못하지만 입법 사안 빼놓고는 모든 것은 역시 대통령 권력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저는 민단이 아까 제가 그 단장님하고 인터뷰하면서 느꼈어요. 아, 예전에 민단하고 많이 달라졌다. 세대 교체도 됐고 생각도 그것도 다 정권 교체와 다 연동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문재인 좌파 정권이 여전히 이 정권을 잡고 있었으면 저런 식으로 민단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걸 놔뒀겠어요? 해코지 했지. 그러니까 이게 알게 모르게 우리 사회가 윤석열 정부 하에서 우리가 집권 세력이라고 하는 것들을 전 사회 영역을 거쳐서 지금 조금씩 구현하고 있다. 다만 속도가 좀 더디다. 왜냐하면 좌파들이 막 극렬하게 저항도 하고 문재인이가 하도 여러 군데 알박기를 해놓고 가가지고 사실 민단도 좀 알박기 당한 측면이 있잖아요. 맞아요. 문재인 때. 그렇지. 예, 그거 제거하느라고 시간이 꽤 걸렸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대통령 중심 제 국가고 대통령은 여전히 윤석열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많은 일을 지금도 할 수 있다. 이번 총선은 의회 권력을 바꾸는데 실패했을 뿐이다. 그 점을 제가 꼭 강조해드리고 싶고 희망 가지십시오.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우리 한 말씀 하실래요? 총선 전에 참 너무 그 결과에 대한 확신이 없었고 오리무중이었고 굉장히 답답했던 건 사실이에요. 우리 그 제1정부 중에서는 이번에 만약 총선에서 진다면은 여권을 빨간색에서 녹색에서 빨간색으로 바꿀 거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 빨간색이 저 북한 쪽에서 일본급입니다. 일본 거 아이고 네. 기화. 숙식을 바꾸겠다. 차라리 일본 사람이 되겠다. 아이고 참. 창피하다. 예. 그 정도로 걱정 많이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참담하게 근데 실제로 빨간색으로 바꾼 분은 안 계시죠? 한 사람도 없지. 말이 그렇다는 얘기죠. 예. 지금 박사님 말씀 들으니까 예. 그 위기는 또 기회다라는 또 이야기가 또 연상이 되고요. 네. 하여튼 박사님이 지금 그렇게 오신 것보다 더 가열차게 우리 자유국가를 위해서 공부활동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 들으면서 생각이 났어요. 그 2019년 광화문 국민대혁명 때 우리 동포들이 진짜 많이 오셨어요. 일본에서는 많이 오시고 일본은 가까우니까 거의 매주 오셨던 분들이 많았어요. 미주에서는 그렇게 매주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중요한 행사는 10월 3일, 10월 24일 이러는데요. 그분들이 사실 1박 2일로 오시잖아요. 토요일 아침 비행기 타고 와서 저 김포나 인천에서 내려서 낮 12시에 광화문 맞춰서 와가지고 하루 종일 그냥 앉지도 못하고 태극기 하나 들고 오셔가지고 그래서 1박 하고 밤에 너무 늦게 끝나니까 돌아가는 비행기가 없어서 1박 하고 그리고는 일요일날 촘촘히 가시더라고요. 이 동포들이 우리가 건국하고 전쟁하고 근대화하고 이 과정에서 우리 동포들이 조국에 대해서 보여준 그 끝없는 애정과 관심과 지원 이게 우리 2019년에 광화문 국민대혁명 때도 아주 여실히 드러났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도 또 국민의힘도 어떤 면에서 그 광화문 국민대혁명에 기반해서 정권도 탈환하고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 국내의 자유파 국민들의 그 헌신과 희생을 잊어서도 안 되지만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계시는 그 전 세계의 자유파 한국 국민들, 동포들의 그 절절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꼭 드리고 싶고 이 문제만큼은 제가 어떤 형태로든 이 대통령실 쪽에다가도 좀 전달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제1동포청
신설했습니다. 제1동포청을 신설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특히 자유주의적인 어떤 철학과 관점을 가지고 전 세계의 자유시민들이 함께 해야 된다. 이걸 정상회 회의 때마다 가서 역설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또 그러한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와 철학에 대해서 여러 나라 정상들이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교포사회의 어떤 변화라 그럴까? 또는 어떤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어떤 기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한 말씀씩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탄핵이 시켜버리지 않습니까? 정권을 강탈한 문재인, 나라를 아주 이상하게 만들어버린, 이걸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는 게 저희들도 마음이에요. 가짜 그리고 거짓 선동으로 범죄인이 일국의 야당의 당대표,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걸 좀 깨끗이 청소함으로써 자유파 그리고 전국에 있는 국민들이 안심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저희들이 기대하는 바입니다. 네. 어려울 겁니다만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꾸로 고 박사는 정치학 전공이라 네.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러세요. 예. 보통 정치가들을 뽑을 때 네. 아주 훌륭한 사람 뽑는지만 실제로는 덜 나쁜 사람 뽑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일본이나 뭐 미국 어디든 스캔들 하나 있으면 그 정치 생명 끝나잖아요. 네. 스캔들 하나로 네. 잘 능력이 있던 사람도. 근데 우리는 그게 무뎌진 겁니까 뭡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따지지도 않고 네. 그냥 팬덤으로 그냥 되는 것 같아가지고. 예. 그게 좀 외국 사람들이 볼 때 좀 신기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선택을 할 때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기준 하나를 갖고 선택을 해요. 이를테면 이 사람이 좀 도덕성에서 약간 문제가 있어도 그보다도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으면 그 사람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우리 자유파와 종북주사파 간에 크게 진영 싸움을 하고 있어요. 선진국들은 그런 식으로 진영 싸움하는 곳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책도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이 매번 선거를 해도 정책이 99%는 같아요. 그러면 나머지 1% 차이가 별거 아니기 때문에 그 중에 뭔가 스캔들이 났다 그러면 치명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자유파와 종북주사파가 진영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무슨 도덕적으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어도 그거보다는 좌파 진영의 이론이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그냥 찍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알지만 그래도 쟤는 좌파잖아. 쟤는 종북이잖아. 이런 것 때문에 찍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 스캔들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결정적인 변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 김준혁이라든지 뭐 양문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냥 다 당선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그런 데다가 두 번째는 이 좌파들이 선전선동을 자유파보다 확실히 잘하는 것 같아요. 이게 수십 년간 이 사람들이 그런 걸로 살아남아가지고 생존을 해가지고 선전선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기네들의 그 약점은 별것 아닌 걸로 만들고 상대방의 작은 잘못은 엄청나게 큰 잘못으로 과장해서 대중들한테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는 잘못도 아닌데도 잘못한 것처럼 과장하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김건희 여사 문제라든지 또는 대파 같은 거. 이거는 따지고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서민 물가 걱정한 거거든요. 이거를 마치 뭐 대파값도 모르는 사람으로 이걸 왜곡해가지고서 들이 그냥 선전선동을 해버리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선전선동은 저쪽이 수십 년간 해왔기 때문에 잘해요. 그러면 우리 자유파는 뭐 좌파보다 선전선동 잘하라고 기대 안 해. 다만 저쪽이 공격하면 방어는 좀 제때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방어도 잘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선전전에서 우리가 밀렸어요. 그러니까 진영 논리로 딱 나눠져 있는 데다가 저쪽이 그런 아주 자극적인 식으로 선전선동을 하는데 대중들이 현혹된 거야.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적절하게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그것도 결국 우리 실력 문제죠. 저는 그런 점 때문에
왜 밖에서 볼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저런 파렴치한 자를 어떻게 국회의원으로 뽑아주냐. 맞아. 대한민국 국민들 정말 수준 이하다라는 욕을 듣게 생긴 거죠. 네, 그 점은 우리의 대응 능력이 좀 심각하게 문제가 많았다. 이거를 고치지 않으면 다음에 또 그렇게 할 거거든요. 저자들이 그걸 제일 잘하니까. 그래서 이번에 드러난 이 문제점을 고쳐야만이 우리가 개선해야만이 다음 대선 승리를 우리가 기약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보는 우리나라의 지금 정치 현안이 뭐랄까 양분으로 나눠 있지만은 우리 이념 전쟁 박사님도 말씀하신 이념 전쟁에서 우리가 밀리고 있다. 근데 이 이념을 우리가 깨기 위해서는 우리도 걔네들하고 만만치 않은 우리가 이념으로 뭉쳐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이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그 보도 자료를 볼 때마다 빨리빨리 이 이념을 프레임을 씌우는데 이걸 깰 수 있는 우리가 돼 있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보수 단체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시지만은 이번 선거 기회를 통해서 실망하고 뭐 할 필요가 없고 앞으로만 쳐다보고 우리가 나가는 게 보수의 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이념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제 솔직한 느낌은 자유파가 좌파보다 이념에 투철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개개인은 아주 투철한 그런 그 철학과 이런 걸 갖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한재훈 회장님이나 제가 일본에서 만나 뵙는 그런 우리 선배님들은 다 아주 투철하세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40년대에 민단을 결성해서 조총정과 투쟁하면서 여기까지 왔거든. 그러니까 이념이 투철하지 못하면 여기 앉아 계시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념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맨날 학습하는 걸로는 안 돼요. 실제로 목숨 걸고 싸워봐야 돼. 그래야 이념이 내면화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종북주사파들은 지것들 딴에는 목숨 걸고 투쟁한 거야. 그 지도부는 목숨 걸고 투쟁해서 실제로 죽은 사람도 많고 간첩으로 감옥에 갇혀서 10년씩 20년씩 감옥 살인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서 내면화된 이념이고 우리는 이런 선배님들도 계시지만 대다수는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해주고 자유민주주의를 박정희 대통령이 김일성이하고 체제전쟁에서 승리하고 근대화시키고 뭐 이런 과정에서 그냥 나는 보수긴 한데 싸워본 적은 별로 없는 이런 보수들이 다수예요. 그런 사람들이 다수다 보니까 또 그런 사람들 중에 국회의원도 나오고 이른바 보수진영, 자유우파 진영의 지도자가 됐어요. 원로가 됐어요. 지금 자유우파 진영의 원로라고 해서 국민의힘의 고문단 거기 보면 이 사람은 뭐 진짜 좌파랑 제대로 싸워본 적은 한 번도 없는 사람들이 거기 고문이야. 다 국회의장을 했네, 뭘 했네 하면서 그렇잖아요. 실제로 우리 자유파의 원로 선배들 중에 좌파랑 진짜 제대로 싸운 사람들은 원로 대접도 못 받아요. 예컨대 류근일 선생, 권영애 전 장관, 장기표 대표, 또 고영주 대표, 또 정광훈 목사도 사실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자유파 진영 안에서는 뭔가 좀 외골수로 이렇게 하는 사람처럼 자꾸 취급이 되고 무슨 국민의힘에서 이런 분들을 한 번도 제대로 모셔서 말씀을 듣기를 해요. 뭘 훈수를 듣기를 해요. 정말로 이 사람들이 정말 산전수전 공전전 다 겪고 전략전술을 아주 능란하게 구사할 수 있는 아주 그 보배 같은 분들인데도 이 사람들은 국민의힘에서는 원로로 인정을 안 해요. 손절할 대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러면 자기들이라도 잘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좌파하고 제대로 싸워본 적도 없이 그냥 어떻게 운 좋게 영남권에서 5선 6선 돼갖고서 국회의장 된 사람이 그냥 원로인 거야.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좌파에 비해서 우리 자유파가 이념이 취약해요. 그리고 이것을 내면화시킨 사람이 지도자로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점들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정치교육 열심히 하고 이념교육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단련된 사람들이 자유우파의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회와 공간을 열어야 돼요. 네,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도쿄 요 민단본부 바로 근처에 메밀국수집에서 우리 몇 분 모시고 말씀 듣고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린 간담회는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